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파이코인은 왜 우리가 기대한 길과는 다른 흐름을 그리고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최근의 가격 흐름을 보면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락업 해제, 2차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코어 팀의 전략적 선택. 이 세 가지가 얽히면서 지금의 파이코인을 만든 거죠. 락업 해제라는 건 말 그대로 일정 기간 잠겨있던 코인이 풀려 시장에 나오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2차 마이그레이션까지 겹치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유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어팀은 이 과정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진 않을 겁니다. 거래소 상장 방식을 조율하고 파트너십을 통한 유통을 제한하며 때로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변칙적인 카드도 꺼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다루는 코어팀의 손놀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흐름은 이렇게 이어지려 합니다. 먼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예정된 락업 해제 물량을 시간표처럼 펼쳐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공급 압력이 왜 때로는 위기로 또 다른 순간에는 기회로 작동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어팀이 취할 수 있는 전략들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결국 이 여정은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니라 파이코인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가 어디에 눈길을 두어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죠.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달력 위에 적힌 락업 해제 물량의 시간표입니다. 이제부터는 숫자를 직접 보면서 이야기해보죠. 락업 해제 물량을 연도별로 따라가면 파이코인이 왜 기대와는 다른 흐름을 보였는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2025년의 남은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월에 약 2220만 개가 풀립니다. 10월에는 9300만 개, 11월은 1억 200만 개, 그리고 12월에는 무려 1억 7천만 개가 시장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단 4개월 동안 6억 2천만 개가 넘는 코인이 잠금에서 풀려난다는 얘기죠. 이제 2026년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한층 무거워집니다. 연간으로만 해도 12억 7천만 개 이상이 해제될 예정이니까요. 거래소 거래량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한다면 장기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압력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지속적인 희석에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진짜 고비는 2027년입니다. 초기부터 참여해 3년 락업을 선택했던 사용자들의 대규모 해제가 한꺼번에 겹칩니다. 이때는 단순히 수억 개가 아니라 수십억 개 단위의 물량이 동시다발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금까지의 흐름은 예고편이었고 본편은 2027년에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해인 2028년은 정점 이후의 여진 구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7년의 폭발적인 해제 이후 남은 물량이 잔물결처럼 흘러나오며 시장을 시험하는 시기일 겁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2027년 충격을 얼마나 흡수했는지가 드러나는 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5년은 경사가 시작되는 시동 구간, 2026년은 본격적으로 가파른 경사가 이어지는 시기, 2027년은 최대 파도가 몰아치는 정점, 그리고 2028년은 그 파도의 여진을 견뎌내는 시험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이 시간표는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닙니다. 시장 성숙도와 코어팀의 대응이 맞물려야만 버틸 수 있는 파도이자 동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공급 압력이 정말로 위기만 될까요? 아니면 역설적으로 기회의 문을 열 수도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락업 해제 물량은 파이코인의 미래를 짓누르는 짐일까?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일까? 이제 공급 압력을 위기와 기회의 두 얼굴로 나눠서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위기의 얼굴부터 보겠습니다.
락업 해제는 곧바로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량을 의미합니다. 이미 얇은 거래량 위에 수억 개 단위의 코인이 던져진다면 가격이 버티기 어렵다는 건 분명합니다. 특히 2027년 같은 해에는 장기 투자자들마저 지금 팔지 않으면 더 늦는다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공포 심리는 실제 공급량보다 더 큰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기회의 얼굴도 있습니다. 가격이 낮아질수록 누구나 손쉽게 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제 수단으로 접근성이 열리면 오히려 쓰임새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처음엔 피자 한 판을 사는데 쓰였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낮은 가격이 오히려 실제 사용을 늘려준 사례죠. 파이코인도 공급 확대가 단순히 위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손에 닿으면서 쓰임새라는 무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생태계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넓게 성장하느냐입니다. 만약 파이코인이 단순히 거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실물 결제, 디앱, 금융 서비스 같은 영역으로 깊게 들어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가격의 희석은 오히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네트워크 가치를 키우는 기반이 될 수도 있죠.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물량 크기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흡수하느냐, 그리고 코어팀이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같은 동전의 양면일 뿐 방향은 그 활용 방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어팀은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적 도구들을 꺼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가능성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코어팀이 이 거대한 공급의 파도를 그대로 두고만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조율 없이 물량이 쏟아져 버린다면 파이코인의 가치는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코어팀이 실제로 꺼낼 수 있는 전략적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들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생태계를 방어하고 동시에 성장시키기 위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토큰 소각입니다. 거래 수수료 일부를 영구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 이벤트를 통해 공급을 줄이는 방식이죠. 시장에 남아있는 코인의 희소성을 키워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바이백 프로그램입니다. 코어팀이 직접 시장에서 파일을 매입하는 건데 이는 곧바로 매수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일부 지갑에서 대규모 매수가 포착된 사례가 있어 이 가능성은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격리형 상장 모델입니다. 현재 파이는 주요 거래소에서 제한된 형태로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격리 구조는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모델이 더 강화된다면 공급 충격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장기 락업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다시 잠그는 대신 더 큰 보상을 준다면 자발적으로 물량이 묶일 수 있겠죠. 3년 이후에는 5년 혹은 10년 단위의 장기 락업 옵션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실제 수요 창출입니다. 이건 방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해법에 가깝습니다. 실물 결제, 파트너십, 디앱 생태계의 확대를 통해 파일을 쓰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수요가 같이 커진다면 가격은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어팀은 공급을 줄이는 방식과 수요를 키우는 방식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파이코인의 미래는 전혀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들이 실제 시간표 속에서는 어떻게 배치될까요? 이제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로드맵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풀리지 않은 또 다른 변수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2차 마이그레이션 물량입니다. 블록 익스플로러의 공식 데이터를 보면 지금까지 메인넷으로 이전된 마이닝 보상은
약 80억 9천만 개입니다. 그중 50억 2천만 개가 여전히 락업 상태로 묶여있고 30억 6천만 개는 이미 잔금이 해제된 상태죠. 즉, 겉으로는 유통되는 양이 상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아직 풀리지 않은 채 잠겨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2차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메인넷으로 옮겨오지 않은 물량이 있고 이 코인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풀릴지가 관건입니다. 공식 수치에 따르면 마이닝 보상의 전체 공급 예상치는 약 124억 개인데 현재 이전된 건 80억 개 수준입니다. 즉, 남아있는 수십억 개의 코인이 추가로 이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락업 해제는 일정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차 마이그레이션은 규모도 크고 시점도 전적으로 코어팀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큰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코어팀이 단계적 조율 없이 대규모로 마이그레이션을 열어버린다면 지금까지의 공급 압력은 예고편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반대로 점진적으로 조건을 걸어 이전을 허용한다면 공급 충격은 완화되지만 시장의 유동성 확대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2차 마이그레이션은 단순히 추가 공급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숨은 변수입니다. 코어팀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물량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향후 파이코인의 가격 그리고 생태계 확장성까지 좌우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변수를 고려했을 때 코어팀의 시간표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의 로드맵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략을 시간축에 맞춰서 그려볼 차례입니다. 앞서 살펴본 락업 해제와 2차 마이그레이션까지 고려한다면 코어팀은 단순히 물량을 조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해야 합니다. 먼저 단기 구간 2025년에서 2026년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시장이 공급 압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간이죠. 따라서 코어팀은 즉각적인 충격 완화 전략을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거래 수수료 일부를 소각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코어팀 자금을 활용해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매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 투자자들이 다시 락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강화될 가능성도 크죠. 이 구간의 핵심은 한마디로 방패입니다. 즉각적인 방어 장치로 충격을 줄이는 시기라는 거죠. 그 다음은 중기 구간 2027년에서 2028년까지입니다. 이때는 파이코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방어로는 부족합니다. 이 시기 코어팀은 성장 이벤트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실물 결제 서비스 본격 론칭,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그리고 대규모 디앱 생태계 공개 같은 굵직한 발표가 이어질 수 있죠. 동시에 거래소 상장 전략도 격리 모델에서 점진적 확대 모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시장의 신뢰를 불어넣는 대형 이벤트와 공급 흡수 장치가 동시에 필요해지는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구간 2029년 이후입니다. 이제는 코어팀이 모든 걸 조율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생태계 자체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탈중앙화된 거버넌스 체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파이코인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 성장하는지가 관건이죠. 더 이상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코어팀이 직접 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과 사용자, 그리고 파트너 생태계가 스스로 균형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넘어가는 겁니다. 정리하면 단기에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패 전략, 중기에는 대규모 성장 이벤트를 통한 공격적 전환, 장기에는 자율적 생태계로의 이행. 이게 바로 코어팀이 그릴 수 있는 전략적 시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서 무엇을 관찰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지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자가 반드시 지켜봐야 할 핵심 지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파이코인의 운명을 가를 변수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봐야 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월별 락업 해제 물량 대비 거래량 변화입니다. 시장에 새로 풀리는 공급을 실제 거래량이 얼마나 흡수하느냐, 이게 가장 직관적인 건강지표입니다. 만약 해제 물량이 거래량보다 지속적으로 크다면 가격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둘째, 코어팀 지갑의 움직임입니다. 특정 대형 지갑에서 바이백이나 소각 신호가 포착된다면 이는 코어팀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지갑이 장기간 조용하다면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겠죠. 셋째, 생태계 개발 속도입니다. 새로운 D앱 출시, 파트너십 체결, 그리고 실물 결제 연동 같은 요소가 실제로 늘어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가격 차트로는 보이지 않지만 장기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축이기도 합니다. 넷째, 사용자 참여도입니다. 마이닝 참여자 수, 노드 운영자 수, 활성 지갑 수 같은 지표가 꾸준히 유지되거나 늘어난다면 네트워크의 생명력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참여도가 줄어든다면 가격과 무관하게 프로젝트의 지속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다섯째, 실물 경제 연동 사례입니다. 실제로 파이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매장이나 서비스가 늘어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코인이 종이 위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세상과 연결되는 순간 신뢰와 수요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확장되니까요. 결국 장기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가격 차트에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이 5가지 지표를 관찰하면서 공급 충격을 넘어선 진짜 성장 신호를 찾아내는 겁니다. 락업 해제와 2차 마이그레이션은 분명 거대한 파도이지만 그 파도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생태계의 성장과 코어팀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간표와 전략, 그리고 체크리스트는 파이코인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가늠하는 나침반이 될 겁니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이 순간, 장기 투자자라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냉정한 관찰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파이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